김성령 교수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민주주의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우리 젊은 세대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듣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오랜만이네요. 안녕하세요. 잘 지냈었어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뭐 민주주의 각자 생각하는 거 얘기했었는데 또 시간 더 생각해 볼 시간도 있었을 것 같으니까 한번 내가 생각하는 민주주의에 대해서 한번 더 얘기를 해볼까요? 오늘은 제가 더 많이 듣고 또 저도 얘기해보고 생각합니다. 일단 민주주의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제가 갑자기 든 생각은 이제 민주주의라는 건 다양한 의견이 서로 공존하는 건데 이제 우리가 뭐 지역 감정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과연 거기서 우리가 뭐 여러 개의 지역이 있거나 아니면 여러 개의 그룹이 있을 때 각각의 그룹이 각각 그 중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서로 대립되는 극과 극인 여러 개의 그룹들이 그냥 개수나 지역 위치가 비슷해서 전체적인 균형만 맞으면 되는 것인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 의견이 그냥 다른 의견이 있는 것만으로도 족하느냐? 예. 혹시 다른 생각 있어요? 어차피 사실 당황했네. 의견이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집단이 있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비슷비슷한 의견의 집단이 있는 게 나은 건지를 여쭤보시는 건가요? 예. 저는 그런 상황이라면 차라리 전자를 택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슷해지는 집단이 여러 개가 생기느니 오히려 극단적으로 다른 집단이 있는 게 좀 논의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어떤 효과적인 일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사실 저희가 이것도 뭐 토론의 형식이기도 하지만 실제 토론 프로그램 같은 걸 보면은 패널들이 입장이 비슷한 것보다는 좀 다른 게 보기에도 재밌고 좀 더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전 거기에 약간 반대를 하는데요. 사실 사회는 우리가 쇼를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극단에 있는 의견조차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반드시 필요하고 그런 극단적 가치까지 포용할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지만 왜 그 생물 실험을 하다 보면 그 생체가 굉장히 극단적인 반응 때문에는 상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버퍼 완충제를 끼워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응을 완만하게 시켜주는 그런데 그런 것이 얼만큼 효율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사회가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완충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집단들이 얼만큼 넓게 분포할 수 있는지 그것이 저는 민주주의지 않을까. 저도 만약에 지금 쌀 개방 같은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반대측과 또 찬성하는 이 쌀 관세화를 찬성하는 측과 또 농민들의 입장은 첨예하게 반대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뭐 의견이 다르고 그 상황이 다른 게 존재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그 중립을 지켜서 해결점을 찾을 것인가 그게 중요하다고 봐요. 아무리 극단적인 의견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뭐 화합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이라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뭐 비슷한 의견이 많건 상충되는 의견이 많건 그 존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모으고 합치할 것인가.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비슷한 집단이 여러 개 존재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다른 게 낫다는 거예요. 가장 이상적인 거는 뭐 이렇게 좀 소위 말하는 온건한 의견을 가진 게 가장 많고 그 양 끝에 극단이 되는 게 있으면 모두가 조금 조화가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는. 제가 이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제 사실 저희가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는 모든 집단이 모든 개인들이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서로 합의를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그 이상점에 도달하기 위해서 소통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현재 사회에서 또 특히 우리나라에서 다른 의견을 가진 집단 혹은 세대가 다른 그 엄마와 아들끼리 제대로 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이 궁금해서요. 일단 엄마 말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듣기가 싫죠. 그거지. 엄마 말은 사실 따르면 유익한데 그걸 알면서도 듣기 싫은 게 엄마 말이에요. 그래서 갈등이 당연하게 존재하지만 그렇지만
옛날보다는 꽤 요즘에 그 소통이라든지 세대 간의 소통 자체가 중요시 되면서 그런 기회가 그래도 예전보다 나아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저는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는 게 엄마 말은 맞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과연 우리가 기성세대 말을 맞다고 믿느냐? 사회로 봤을 때, 집에서 봤을 때는 엄마 말이 맞는데 듣기가 싫은 게 맞지만 사회로 봤을 때는 기성세대 말이 맞아야 내가 나를 정말 위한 약인 걸 알아야 받아들일 마음도 생기는데 그 엄마 말처럼 그런 약이 아닌 것조차부터 시작하니까 받아들이고 싶지조차 저는 않아요. 엄마 네, 저는 사회를 봤습니다. 네. 네. 엄마와 사회, 그럼 난또 아빠 얘기. 아빠 얘기는 무조건 안 듣는 것 같아요. 엄마 얘기는 그래도 듣는 것 같아요. 근데 애들 보면 아빠 얘기는, 아빠가 뭘 알아. 아빠는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집에 일찍 들어오지도 않죠. 바깥에서 있다는 게.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아빠들이 겪는 많은 공통된 생각인 것 같은데, 그러고 보면은 이런 민주화된 이런 조화로운 사회라는 거는 제 생각에는 여러 의견이 있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서로 잘 이 상대방의 나와 다르다는 걸 이해하면서 어떤 해결점을 찾아가야 되는 게 성숙한 사회가 아닌가. 근데 우리 지금 사회는 많은 경우에 자기 주장만 하고 상대방 얘기 듣지 않는 그런 어떤 상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아까 엄마와 사회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 엄마를 기성세대로 보질 않고, 일단 나의 편에 서서 사회에서 누가 가장 애정 어린 눈빛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했는데, 여기에서도 그걸 확장시키면 좀 더 재밌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성세대가 새로운 미래 세대를 위한 애정 어린 눈으로 보고, 그들을 위해서 이 미래 세대들이, 미래 세대들의 미래를 생각해서 조언을 하는 것인지, 기성세대들이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서, 현재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조언을 하는 것인지, 그 자체는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얼마큼 이제 애정의 문제가 있을 거고, 그래서 근데 지금 시스템에서 세대 간의 갈등이라는 것은 조금 서로 간의 애정이 부족하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것을 갈등으로 격화를 시키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뭔가 기성세대라는 어떤 실체가 있고 미래세대라는 실체가 있고 약간 이런 느낌도 저는 그 구분 자체가 약간 좀 허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성세대라고 묶어도 그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다양한 스펙트럼을 준다고 사실 여기 뭐 4명 그러니까 어린 20대 4명 있고 교수님 한 분이 계신데 그 20대 4명이 있는 거에서도 사실 의견들이 다 다르잖아요. 네. 그것처럼 그렇게 좀 묶을 수 있는가 약간 회의가 들고 오히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편의를 위해서 혹은 뭐를 위해서 구분을 해놓으니까 소통이 조금 방해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나와 다른 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면 사실 뭔가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좀 들리게 될 것 같아요. 위한다는 느낌이. 그렇죠. 지금 수민이가 좋은 얘기를 해주는데 이분법적이다. 그게 사실 굉장히 소통을 힘들게 만드는 것 같아요. 나와 다른데 그래도 뭔가 저 극단과 이 극단이 아니고 뭔가 이 주변에서 비슷한 점도 있다라는 게 찾아진다면 뭔가 얘기를 풀어나갈 텐데 저기는 적, 여기는 우리 이래서 이 이분법적인 그런 사고방식이 사실 많은 소통을 어렵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그래서 아까 아버지 이야기 하셨잖아요. 가정문에서 어머니 말을 좀 더 잘 듣는다. 저는 그 관점에서 좀 접점을 늘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자면 아버지가 집에도 많이 있게 되면은 그러니까 자식들과도 소통이 잘 될 거고 그러니까 부인과 소통이 잘 될 거고 그런 점에 있어서 어머니가 가정 내 소통에 있어서 유리하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근데 이거를 조금 사회적인 걸로 확장해보면 저는 그 주장이 되게 마음에 와닿았던 게 무약자석이 지금은 지하철 극단에 딱 위치되어 있고 왠지 노인들이 노약자로 구분될 만한 사람들이 가운데 앉으면 뭔가 눈치가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나누고 분리시키고 배제하는 것이 사회 곳곳에 사실 많이 있는 거잖아요. 가장 많이 이용하는 지하철이 있는 부분. 그런 식의 분류들도 뭔가 조금 우리가 소통을 위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배려한다고 만들어 놓은 장치가 오히려 소통에 역행할 수도 있다. 좋은 관찰인 것 같은데. 항상 그게 딜레마인 것 같아요. 뭐 장애인을 배려한다고 해서 뭐 장애인을 위해서 어떤 뭐 구조물을 설치한다던가 아니면 아까 말했던 노약자석을 따로 설치하면은 그걸 설치하고 그들을 위한 어떤 정책, 구조물 이런 것 자체가 그들을 구분지어 버리는 그런 형태가 되어서 소통을 방해한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과연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소통의 벽 이런 걸 허물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름을 이해하자, 뭐 다르다는 걸 이해하자 이 말 자체부터 저는 모순이 있다고 봐요. 다르다는 거에서부터 머릿속에서는 이분법이 생겨난 건데 그걸 어떻게 이해한다는 건지 예를 들어 설명해보면 지금 요즘 다문화 시대, 다문화 사회라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계속 다름을 이해해야 돼. 그래, 저 사람과 나는 다르니까 저 사람의 문화를 존중하고 살려줘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역차별의 문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반감도 많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름을 이해한다. 이것이 과연 출발의 시작점인가? 왜냐하면 그냥 아예 같다고 생각하는 건 어떨지. 차라리 이 사람과 나는 그냥 같다라고 생각해야 오히려 이분법이 안 생겨나지 않을까. 근데 네. 저는 거기에서 약간 의문을 또 제기하고 싶은 게 다양성. 사실 우리 사회가 이전까지는 획일화가 사실 어떻게 보면 문제 중에 하나였잖아요. 너무 똑같은 교복, 너무 똑같은 그 뭐 아이들, 뭐 군대, 집단 이런 식으로 획일화 때문에 사회가 병들었다라고 했는데 그거가 갑자기 다양화 때문에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다시 갔다. 이게 또 왜곡이 될 여지가 있으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해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르다고 인식을 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 쟤는 왜 다를까? 저렇기 때문에 다를 수 있겠다. 뭐뭐 할 수 있겠다. 그럴 수 있겠다라는 습관이 좀 덜 들어지지 않았을까? 습관이 조금 덜 들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조금 동의가 약간 돼요. 그렇습니까? 좀 귀가 얇아요. 아마 지금 그 같다고 생각하자면 다름을 인정한 상태에서 상대방이나 나나 크게 다를 게 없다. 그걸 인정하자는 얘기인 것 같고 지금 그 다르다라는 거를 인정하고 다르다는 걸 이해하고 그러면서 또 새로운 어떤 같다는 것도 또 찾아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되게 어려운데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사실 이것도 뭐 책에서 본 거긴 한데 이 세상에 정말 많은 몇 억 개의 생물 종이 있대요. 그러니까 미생물까지 포함을 하면 그 중에 우리가 인간이라는 사실은 정말 대단한 거잖아요. 서로 같은 심지어 우리는 그 지구에서도 같은 언어를 공유하고 같은 지역에 살고 그러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난 공통점이 있는데 우리는 사실 뭐 우리가 뭐 성별이 다르다는 점 아니면 뭐 피부 색깔이 다르다는 점 이런 걸로 막 구분을 지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름의 존재 기반에 있는 같음을 더 넓은 차원의 같음을 먼저 좀 보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노인과 젊은이를 구분하기 전에 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같은 인간이고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같은 한국말을 쓰고 이런 점에 좀 주목을 하다 보면 저 사람과 내가 대척점에 서 있는 게 아니라 같은 기반이 있구나. 그러니까 저 사람과 나는 서로 뭐 경쟁하거나 해치는 사이가 아니라 서로 같이 나아가야 되는 상대구나라고 좀 인식을 하면 소통이 조금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말 끊어서 미안한데 그러니까 나와는 다른 시각을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갑자기 그 식물학을 전공한 교수님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그 교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식물인간이에요. 여러분들 식물인간 무슨 뜻이에요? 코마 상태, 뭐 혼수 상태에서 가만히 누워있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분 얘기는 식물도 생명체고 얼마나 많은 신진대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왜 거기다 식물 인간이냐고 붙이느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도 일반 사람들은 생각 안 해본 건데 그분은 그거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좀 거예요. 그런 게 식물이 그 식물이 아닌 거. 그냥 식물은 위치에 뿌리 받고 있어서 왜냐하면 누워 있는 사람도 사실 대단한 걸 해요. 심장도 움직이고 뭐 뇌도 움직이고 세포도 하나하나 다 일하고 있을 텐데 식물 근데 그 의미겠죠. 그러니까 식물인간일 때는 또 제대로 기능을 못하니까 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그 표현은 뭐냐면 마치 지금 우리가 다르다는 거 있는 것처럼 편견이 들어가 있고 그게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는 생명체인데 우리는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의 죽은 거나 다름없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성숙한 민주주의로 가는 데는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자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다르다는 게 꼭 나쁜 건가? 그래서 사실 저희가 시간이라는 건 역행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대 간 이런 거는 노인은 그
그 시대 때만 겪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 시대 때 어떤 특정 나이로 살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그 동질감을 느껴서 하나의 그룹을 형성할 수 있는데, 근데 그것을 갖다가 굳이 그러니까 물론 배척을 하기 위해서 다르다고 구별을 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그 세대 때의 어떤 특정 경험들, 그래서 그 세대가 공유하는 어떤 그 집단의 문화들, 그 집단의 문화들을 이해하고, 그것을 전제하에 존중을 하고 얘기를 들어보자라고 하면은 다른 문제인데, 단순히 나이가 늙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를 거야, 현재 시대 때 따라올 수 없을 거야 라고 단정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집단 간에 다를 수 있는 거는 당연한 거고, 그 당연한 것을 그럴 수 있다라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소통 지금 뭐 그러면 약간 어떻게 하면 소통의 기반? 그래서 뭐 같음을 뭐 좀 봐야 된다 아니면 뭐 다른 아이 같은 거 아니면 이런 게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여기서 좀 갑자기 궁금한 게 어떻게 그럼 소통을 가로막는 게 뭔지 좀 궁금해졌거든요. 우리가 사실 모두가 소통을 이야기하지만 저는 이런 소통이라는 의자나 키워드가 계속 나오는 거는 결국에는 소통이 안 되니까 나오는 거잖아요. 네. 잘 되면은 이게 되는 그게 이유가 키워드가 없으니까. 아니에요. 그랬을 때 저는 무엇이 소통을 가로막느냐라고 했을 때 지난 시간에도 말했던 것처럼 그냥 약간 권위나 이런 것들이 소통을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뭐 어머니랑 어머니 죄송해요. 어머니랑 이야기할 때 느끼는 건데, 뭔가 물론 어머니라는 거에도 권위가 있어야 되지만 대화를 할 때 제가 어머니가 질문을 하실 대답을 하면 왜 말대답을 하냐라고 하시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 게 약간 좀 권위의식이 기반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권위의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네. 저는 이제 권위도 굉장히 큰 문제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공감 능력, 상대에 대한 몰입, 이게 가장 소통을 잘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같아요.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빈부격차 얘기를 좀 해보면, 좀 잘 사는 집에서 살았던 뭐 애가 있어요. 약간 가난하게 자란 애가 있어요. 이제 좀 잘 살던 애는 이제 그냥 한 1,000원, 2,000원 정도의 빵 하나 사 먹는 정도는 그냥 쉽게 친구도 사줄 수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친구는 그거 하나도 굉장히 소중한 거죠. 쟤는 왜 이렇게 돈을 막 쓸까에 대한 뭐 자괴감과 함께 뭐 여러 가지 감정이 들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다른 세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 다른 경험을 하고 있고, 우리는 절대 똑같은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살아온 배경이나 아니면 직업,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저런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되었을까, 그 사람의 위치에서 한번 그 연기자들이 꼭 그 캐릭터에 대해서 몰입해 보듯이 그 캐릭터에 대해서 한번 몰입해 보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계속 여기서 나오는 게 소통이잖아요. 소통이 굉장한 핫 이슈였는데, 소통이 어디까지 통해야지 소통인가요? 저는 사실 말이 잘 통한다, 그 다음에 뭐 교수님이랑 얘기를 했을 때 저는 소통이 안 됩니다 이러는 것도 아니고, 어디까지 너랑 나랑 같은 이야기를 해야지만이 소통인가, 너의 입장을 100% 이해를 해야지 소통인가, 그 소통의 지점도 사실 어느 정도 정해놔야 되지. 그냥 사실 소통이란 단어가 불통의 반대어로 사실 핫 이슈가 됐었는데, 여기 모 대통령분이 뭐 어떤 특정 이미지 때문에, 그래서 거기 권력에 대한 소통, 권력이 소통할 수 있느냐 이런 거지, 세대가 소통 이러면서 어디까지 이해를 해야 될지, 그다음 어디까지 소통을 해야 될지, 이거를 먼저 얘기를 하고 가지 않으면 이 정도 소통 아니지, 여기서 또 계속 맴돌 것 같거든요. 네, 방금 그 접점은 교수님께 좀 이따 여쭤보기로 하고, 저는 무관심이 이 소통을 가로막는 하나의 장벽이라고 생각해요. 이 무관심하다 보니까 이 정치나 이런 것들에 사람들이 많이 모르고, 아는 사람들끼리만 알고,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집단이 생겨나고, 그리고 그 속에서 대화가 통하지 않고, 무관심이 저는 또 소통을 막는 하나의 장벽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데, 접점이 어딘가요? 자, 소통이 어디까지고. 그런데 지금 두 사람 다 잘 얘기해 준 것 같아요. 무관심, 관심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무관심하면 듣고 싶지도 않는 거고. 지금 제가 지금 방금 얘기했지만 들어주는 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주는 게. 저는 뭐 학교에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19년 차 교수인데 비교적 학생들하고 소통을 잘하는 교수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여론조사 들어가야 돼요. 젊게 행동하려고 노력도 하고. 근데 그래서 그런지 내 지도 학생이 아닌 학생들도 저한테 상담을 하러 많이 와요. 근데 인기는 좋죠. 근데 그게 뭐 내가 특별히 항상 해답을 주는 게 아니라 얘기를 들어줘요. 그러니까 어떤 교수님들은 만나기도 힘들잖아요. 그리고 약속하고 가면은 아까 권위적인 그런 교수님들 자네 왜 왔어? 뭐 이러고 뭐 그래? 뭐 어떻게 해봐? 아주 간단하게 하는 거에 비해서 저는 이름 불러주고 차근차근 얘기를 들어주고 그래서 보통 한 30-40분 이상 때로는 밥 같이 먹으면서 얘기를 들어줘요. 그러면 사실상 제가 어떻게 뭐 너 이렇게 해 하는 것보다 그냥 들어준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때 조금씩 공감해 주는 거. 근데 오늘 고마웠다 그러고 정말 해결책을 찾았다 그러고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면에서 보면 관심 갖고 얘기를 잘 들어주는 게 소통의 시작이 아닐까. 아빠하고는 얘기가 안 돼. 그거는 아빠는 일단 화부터 내. 네? 그러니까 아빠하고는 얘기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그래도 좀 들어준다는 거죠. 그 차이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또 나왔던 것 중에 이제 생각나는데 이 다르다는 걸 인정을 하고 존중해 주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가 이제 우리가 과거에는 되게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이건 이제 뭐 정치색이 아니라 아주 황당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 지금 이제 큰 녀석이 지금 이제 대학교 4학년인데 얘가 이제 유치원 가기 전인가 뭐 미술학원 다녔던데 선생님이 전화가 와서 오라고 부모죠. 그랬더니 애가 이상한 애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애를 키우면서 애가 이상한 애라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선생님은 아주 심각하게 얘는 정말 이상한 애입니다. 네? 그래서 뭐가 얘가 뭘 잘못했나 누굴 때렸나 그게 아니라 그림을 그리는데 얘는 사람을 그리는데 발부터 그리고 다리를 그리고 몸통을 그리고 팔을 그리고 얼굴을 마지막에 그립니다. 되게 이상한 애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뭐가 이상하지? 단지 보통 사람은 얼굴부터 그리는데 얘는 밑에서부터 그렸지만 어쨌든 결과물은 똑같은데 근데 그거를 선생님은 아주 심각하게 얘는 이상한 애고 문제가 있다 생각해보세요. 이게 유치원생인데 이게 우리 과거에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다르면 얘 다르구나 재밌고 아마 지금은 그렇게 볼 거예요. 얘는 특별한 재능이 있다. 세상이 바뀌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방송 이렇게 나간다 뭐 방송국에 기웃거린다 그러면 어른들이 다 딴따라라고 못 가게 했어요. 지금 딴따라라는 단어도 없어졌지만 지금은 다 슈퍼스타가 되려고 노력하잖아요. 아이돌이 되려고 노력하는 그런 것처럼 세상이 바뀌었는데 말하자면 그런 어떤 다양한 다른 거를 존중해 주는 게 또 굉장히 또 하나 아까 말한 잘 들어주고 관심 갖는 거하고 이렇게 다양함을 존중해 주는 거 그것이 소통의 시작이 아닐까.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서 저도 아빠로서 좀 반성을 하고 있는데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잘 들어준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를 들어 쌀 시장 개방 문제가 있잖아요. 그거 했을 때 전국 농민연합회에서는 반대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분들의 입장을 뭐 국회의원이나 뭐 농림수산식품 장관이 가서 잘 들어줬어요. 잘 듣고 예 알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듣긴 했지만 뭐 정말 그 사람의 의견이 잘못돼서건 뭐 달라서건 결과에 수용이 안 될 수는 있잖아요. 근데 결과에 수용이 안 됐을 때 그게 과연 그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 의미가 있다고 느낄지 그게 조금 의문이 들거든요. 여기서 생각이 드는 게 아까 다르다고 했을 때 그 유치원 선생님께서는 그 아이를 이상하다라고 생각했잖아요. 다르다고 했을 때 다르다. 하지만 이 사람도 같은 사람이고 나와 비슷한 사람이다. 이렇게 접근하느냐 아니면 이상하다라고 접근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듯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도 그래 이 사람이 이야기를 생각해보자 이렇게 하는 사람이고 내가 들어주마 그래 한번 들어보자 이런 마인드의 차이에서 또 결과는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걸음은 정말 들어주는 게 맞고 다르다를 인정하는 게 맞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자세는 우리가 습관으로 익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 더 의문을 또 제기를 하고 싶은 게요. 그게 진짜 들어준 건가요? 저는 척한 거죠. 아니요, 척한 거죠. 진짜로 쇼를 한 거예요. 그거는 그냥 공손한 태도로 여느 무릇 정치인들이 네 시장 가서 막 이거 얼마입니까 이러고 그 얘기를 나는 일단 네 얘기는 관심이 없어. 그치만 쇼를 할 거야. 이거지. 일단 특히 정권, 정책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적어도 들어준다라는 것은 그 부분의 입장도 어느 정도 반영시키겠다. 그 의지를 전제로 하는 거지. 단순히 거기에 우르르 떼거지로 가서 저희 들으러 왔습니다. 라는 거는 들을 준비가 되었다라고는 얘기를 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 저는 이게 개인적인 경험에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그러니까 학우분들의, 그러니까 저는 학생회를 하고 있는데 학우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시간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전향적인 자세를 봐서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무리 들어도 제 생각은 바뀌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하기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잘 알겠고 좋은 의견인데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 소통을 한다더니 소통을 하지 않고 그냥 그걸 고집만 부리다 간다 약간 이런 식으로 낙인이 찍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마인드라는 건 결국에 자기 자신만 하는 거잖아요. 물론 행동으로 드러나기도 하지만. 그래서 저는 그런 어려움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제 개인적인 약간 딜레마였어요. 아무리 들었지만 그래도 아닌 것 같은 건 아닌 건데 그때 또 결과에 반영이 안 되면 소통이라는 과정을 분명 중요해서 결과상으로는 또 차이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뭐 얘기해본 걸 다 종합을 해보면 소통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는 일단 그 얘기를 듣고 그 사람한테 꼭 동조하진 않더라도 최소한 공감하는 것 거기까지가 이제 대충 이제 소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그 쌀 시장 개방 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농민층은 당연히 반대를 할 수 있겠죠. 근데 거기서 이제 고위 관료들이 와서 이제 들었어요. 근데 듣는 것까지는 이제 정치 쇼일 수도 있잖아요. 듣고 그래 너넨 잘 들었어.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그 원안이 농민들의 얘기를 듣고 나서 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소통을 안 했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한테 충분히 공감은 해. 그러나 나라 전체적인 상황과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원안이 그래도 나은 것 같아.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정답은 그들 마음속에 있는 거죠. 공감을 정말 하고 했느냐. 그 과정 속에서. 저는 거기에 의문이 있는 게 분명히 죄송합니다. 제가 의문이요. 많이 제기해주세요. 의심이 습관이라서 설득의 과정이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잘못된 학생의 멤버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 정부 관계자다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원안이 그들의 얘기를 충분히 들었음에도 왜 이것이 당신의 입장과 다르지만 이것을 충분하게 설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럴 수밖에 없는지 사실 꽤 많은 그러니까 권력이든 권위든 이런 이름 하에 이런 미명 하에 그 과정을 생략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통은 얘기를 들어주고 거기에서 나의 입장을 서로 설득을 하고 그 과정에 일어나는 일인데 그 설득이라는 과정이 생략됨으로써 그러니까 그냥 듣고 말아 이러고 그냥 화만 키운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원안이 그대로 유지되기 위한 설득이 부족했던 것 같고 마인드가 바뀌지 않았던 것에 대한 설명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저 딱 듣고 사례가 경험담이 떠올랐는데 제가 지난번에 서울시장 선거에서 유력한 후보 두 분이 계셨잖아요. 네. 그 두 분을 이제 인터뷰할 기회가 있어갖고 인터뷰를 했었는데 실명은 안 밝힐게요. 근데 두 분이 정말 극명하게 달랐던 게 질문을 했을 때 한 분은 기분이 나빠하신 분이 계셨고 한 분은 기분이 나쁘지 않고 허허허 하셨어요. 근데 그분은 허허허 알겠습니다라고 끝났고 기분이 좋아하셨던 분은 기분이 나빠하셨던 분은 정말 되게 마치 친구가 된 것 마냥 이거는 내가 이래서 이런 건데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냐라고 되게 약간 격앙된 언어로 말하셨고 근데 저는 처음에는 저게 저렇게 그러니까 약간 대학생이 질문을 하는데 서울시장 후보가 저렇게 격앙되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생각해보니까 앞에 분은 되게 약간 본인이 좀 위에서 내가 듣기만 한다 약간 이런 뜻이었고 뒷분은 되게 좀 격이 없이 나는 너의 말 다 들을 준비가 돼 있고 내가 설령 네 말이 틀렸으면 나는 내가 이미지 관리하지 않고 다 지적해 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그게 소통의 자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거 듣고 보니까 그런 설득의 과정이 있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설득이 얼만큼 되느냐, 그게 얼만큼 보장이 될 수 있느냐가 민주주의랑도 상당히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제 진짜 소통이 완료되기 위해서는 설득의 과정이 필요한데, 사실 아까 뭐 쌀 시장 이런 데는 생업의 문제이기 때문에 설득이 되기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설득시키는 게 아니라 이제 협상을 통해서 농민들의 삶을 어느 정도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대책을 추가하는, 그게 이제 정치가 아닌가, 그쪽에. 그 타협과 양보가 이루어지게끔 하는 것이 정치고, 그게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이죠. 분명히 우리가 쌀을 재배하시는 농민들을 보호해야 되는 것도 있고, 쌀의 식량 주권이라는 이슈도 있지만, 이 국가 전체적인 경제 규모나 이런 걸로 볼 때는 지금 쌀 시장을 개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민주주의가 다수의 의견을 따라 다수를 위한 거니까, 분명히 다수를 위한 결정을 내릴 때는 소수가 피해를 보고, 그럴 때 그런 피해를 보는 소수 집단에 대해서 얼마만큼 배려하고 또 실질적인 타협안을 내느냐, 그때 이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건데, 이제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다른 방법으로 뭔가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이제 또 배려하고 또 이렇게 잘 좋은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 게 필요한데, 그게 안 된다면 이제 우리 사회가 성숙지 못하는 거죠. 저는 잠깐요. 개입하겠습니다. 네. 개입 두 번째입니다. 네. 제가 모습이 자꾸 보이면 짜증내신 분도 계시겠지만, 하나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역시 처음에,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하고 좀 비슷한데, 아이디얼해요. 네. 이상적이에요. 근데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소통의 가장 근본적인 이야기는 그 사람의 이야기가 정말 그러냐에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전달이 제대로 안 되는 왜곡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게 아주 극명한 건 언론일 테고, 언론이 일단 왜곡시켜 놓고 눈에 잘 보이는 것들만 보여주고, 흔히 말해서 막 휘발유 껴놓고 불지르는 사람이 아니면 쉽게 눈에 드러나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현상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 없는 것처럼만 생각 들고.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소통의 방법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는 그 소통의 왜곡이라는 것이 있다. 본질이 흐려지는 것이 있다라는 측면을 하나 더 집어넣어 본다면 전혀 다른 양상으로 사람들을 이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저는 저 부분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좀 많은 걸 이렇게 드러내는 성격이에요. 근데 투명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 있어서 그래야 이게 왜곡이 안 되고 솔직함이 솔직함으로 넘어갈 텐데, 우리 여론 방송도 날 것을 그대로 보내잖아요. 이런 게 필요한데 뭔가 숨기는 것 같아. 뭔가 꼼수가 있는 것 같아. 이런 모습들이 정치인들이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인사청문회가 지났고 많은 2기 내각이 형성이 됐는데, 왜 우리가 이 사람을 후보자로 내세울 수밖에 없었는지, 왜 이렇게 내각을 구성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충분한 말이 없어요. 말이 없는 게 뭐 남자랑 연애 사이에서는 시크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정치나 사회에 있어서는 그냥 솔직하게 그냥 이렇게 탁 까놓고 이렇게 얘기했으면 저는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왜곡도 사라지고 진정한 소통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경험에 의해서 그 정치와 언론 이 접점에서 한번 일을 해본 경험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재미있었던 거는 이것을 언론에서 받는다, 안 받는다 라는 점이었어요. 그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언론에서 안 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언론에서 받고, 그 다음에 메인 제목이 어떻게 뜨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어가 진짜로 정치 안에서는 다르구나, 이거를 확 느꼈거든요. 그래서 생각건데 투명해질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한계는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너무 복잡하고 너무 많은 이익들이 관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세상은 그게 모두 투명화시키는 거를 필요해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했고,
그리고 언론은 선별해서 자기들 입맛에 맞는 혹은 자기들이 관심 있는 것을 보도를 하려고 하고 이런 과정에서 그 소통의 왜곡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그 청와대 안에서 모든 일이 그대로 생중계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얘기되는 회담 이런 것들이 몇 줄짜리만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체를 봐야지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을 언론은 그것도 꽤 귀찮아하고 그다음에 사람들도 그걸 다 볼 시간이 없고 그래서 이게 다 응축되고 압축되는 과정에서도 왜곡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어떤 목적 하에서도 왜곡이 일어나고 이렇기 때문에 사회에서의 소통은 왜곡이 필연적인 게 아닌가. 그래서 그것을 다양한 언론 매체라든지 그런 걸로 조금 보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날것. 그렇죠. 아니 이 사람 관계에서는 투명하고 솔직한 게 왜곡 없이 하는 게 필요해요. 진정한 인간관계를 맺으려면. 그러나 정치는 인간관계 맺는 게 아니니까 거의 순수함이 아니니까 왜곡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언론도 마찬가지고 요즘 우리 광고도 보고 뭐 그러면 결국은 어떤 광고도 소통인데 커뮤니케이션인데 그것도 내 물건을 팔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서 한두 가지 확 부각시켜서 우리 얘기하잖아요. 네. 제가 이제 예를 들면 낮에 그 뭐고 이렇게 인터넷에 이제 뭐 뉴스거리 뭐 있나 이렇게 보면 여러분도 맨날 포털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보면 제목이 딱 눈에 들어와야 클릭할 거 아니에요. 굵게. 근데 막상 클릭해서 보면 뭐야 이거 낚였네 이거잖아요. 별것도 아닌 내용을. 근데 그렇게 해야 그 사람들은 비즈니스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왜곡이 있다는 거를 봐야죠. 그리고 그걸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거를 또 어느 정도는 조절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예를 들면 아마 여기서 해외 생활을 했던 분들은 예전에 유학 시절에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왜냐하면 우리 그 CNN 효과라고 해가지고 화면에 나오는 뉴스에 한국에서 저기 시위하고 난리가 났어요. 또는 뭐 북한이 뭐를 발사했어요. 그러면 CNN 뉴스는 일면 톱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은 야 한국 망하는 거 아니야? 너 어떡하냐? 그리고 우리도 미국에서 공부할 때는 그걸 보고 큰일 났다. 그리고 서울에다 전화해보면 일상이 똑같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는 그걸 또 아는 거니까 정치라든지 이런 쪽은 좀 감안해서 받아들이는 되지 않을까. 근데 저는 그 왜곡이 극단적으로 가는 것 같아서 받아들이는 사람도 문제지만 그 왜곡하는 입장에서도 어느 상한선이 있어야 되고 다시 또 약간의 왜곡을 덜하는 시점으로 돌아가려는 노력을 같이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필요한데 그거는 결국 그 사회가 얼마만큼 성숙됐느냐인 것 같아요. 그런 낚인 기사 제목을 보고 저부터 클릭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들어가서 보니까 그런 기사가 자꾸 나오는 거잖아요. 대충 보고 우리는 이제 기사 제목 보고 이건 그거 아니야 이렇게 사람들이 안다면 그렇게 제목을 안 쓰겠죠. 어떻게 보면 언론 매체들도 보면 그렇게 안 쓰는 매체가 있고 그렇게 써야만 또 되는 매체가 있듯이. 근데 그래도 최근 그 연예인 왜 사진만 딱 따가지고 올린 기사들이 한때 유행했었잖아요. 페이스북에 연예인들이 셀카 올린 거 같다가 근데 사람들이 댓글에다가 막 이 기자 뭐 또 이 기자구만 뭐 이러면서 욕을 엄청 많이 달았더니 요즘은 또 그런 행태가 많이 덜해졌어요. 그런 걸 보면 시민의 힘 또 국민의 힘은 대단한 게 아닌가. 네. 근데 왜냐면 그것은 연예인의 특정 왜 그냥 연예인 개인에게 그냥 그거를 기사거리로 나름 공적인 매체에 흘려보냈냐 이 자체 문제를 제기했지만 사실 일반 시민들이 얼만큼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느냐 이거는 다시 생각해봐야 될 문제거든요. 왜냐면 이 시민들은 이 얘기를 들은 사람은 이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한번 진실로 인식이 된 이상 반대편에서 보도한 거는 저거 왜곡 보도다. 그 반대도 그러니까 이런 게 조금 더 매체 간에도 막 계파가 나뉘고 막 이러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 언론 스스로도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막 특히 포털 가면 이렇게 굵은 글씨 그다음에 제일 핫 이슈 이렇게 뭐 좀 달리고 이런 것들이
많이 클릭하게 되고 또 랭킹 뉴스라는 식으로 댓글 많은 뉴스, 뭐 댓글 보려고도 뉴스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왜 요즘에 지면 신문보다 사람들이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기기들의 그 일반적으로 사용하게 되면서 그게 훨씬 쉽고 정보에 대한 접근도 쉽고 이렇기 때문에 일단 위에 있는 몇 가지, 10가지 내지 30가지 뉴스를 파악을 하고 있으면 오늘 하루 이슈는 내가 알고 있는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언론 스스로가 우린 언론이다라는 자부심 하에 어느 정도 그거에서 스스로 걸러내야 되는 부분이지 모든 그 시민들이 다 거기 가서 발로 뛰면서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 파악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않을까요? 여기서 저 의문이 여기서 토론하고 싶은 주제가 하나 있는데 언론의 수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바쁜 일상 속에서 뭐가 진실인지를 못 깨달을 때가 많아요. 그러면 차라리 하나라도 정말 심의기관이 제대로 되어 있고 정치적 색깔이 없는 사람들이 개입해서 선별하는 그런 언론 하나가 제대로 된 게 있는 게 나은가? 아니면 이렇게 바쁜 세상에서 우리가 언론 하나하나 챙겨보면서 진실은 무엇일지 내가 직접 차려보는 게 맞는가? 저는 그러니까 언론이 다양한 게 좋긴 좋은데 차라리 하나라도 제대로 된 게 있는 게 낫지 않은가 이런 생각에 대해서 혹시 의견 있으면 좀 알려주시겠어요? 근데 저는 그 현재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현재 그 언론 보도 형태가 지금 연합뉴스라는 게 생겼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정치계 거물이나 아니면 재벌계의 거물 그 사람들에 대한 뭐 기사가 나오면 사실 그 일반 뭐 조그만 언론사나 이런 데서 함부로 막 쓰기 힘드니까 연합뉴스에서 그 방향을 뭐 제시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연합뉴스에서 딱 발표를 하면 그걸 토대로 그 관련된 기사를 맞아. 쏟아내는 형태인데 네. 거기서 이미 연합뉴스가 한번 왜곡을 시킬 수 있고 그게 다시 재왜곡되면서 이제 약간 조중동 그리고 그 나머지 이런 쪽으로 점점 더 편파적으로 가는 것 같은데 이제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면 뉴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 뉴스 말고 실제 우리가 종이 신문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인터넷 기사를 보면은 제목만 쫙 달려 있어요. 특히 모바일 앱 같은 거 들어가면 자극적인 제목들을 쫙 보고 그 중에서 보고 싶은 거 딱 들어가서 그것만 본단 말이에요. 지면 기사는 그나마 최소한 덜 할 수 있는 게 제목 크게 있고 그 밑에 글이 쫙 있어요. 제목 보고 밑에 글 대충 읽다가 내가 진짜 제목에 부합하는 내용인지 아닌지를 최소한 더 빠르게 인터넷 같은 경우는 누르고 뒤로 갔다 또 누르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면 신문 같은 것을 이제 서로 다른 성향을 가진 조선일보나 보고 두 개를 보는 그런 거를 저도 실제로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왜 자극적으로 그러니까 인터넷 매체 같은 경우에 자극적인 경우가 많다고 하셨는데 왜 그렇다면 그들은 자극적인 기사를 쓰느냐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기자가 나는 양심을 팔아서 막 그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다들 사명감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극적인 기사를 쓰는 건 페이지 뷰가 곧 자신들의 회사의 어떤 존망과 연결이 되잖아요. 그 기반은 저는 결국에 언론이 좀 자본으로부터 독립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광고에 의지하고 페이지 뷰에 의존하다 보니까 자극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뭐 뉴스타파 같은 좀 대안 언론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뭐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뭐 전적으로 만약 그 올바른 뉴스를 원하는 뭐 소비자들이 후원하는 돈으로만 운영이 된다면 조금 더 독립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왜곡이 조금 덜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묻고 싶은 거는 왜곡이 정치적 사견이 들어갔기 때문에 왜곡인 건지 아니면 사실관계의 다른 부분.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한때 그 전공이 법이었는데 1심, 2심 내용을 막 쫙 특집 기사로 실어요. 그 다음에 그 대법원의 판결은 전혀 다른 게 나와서 욕을 저 대법원 이러고 쭉 이러는 걸 보는데 사실 사건 기록을 찾아보면 그 사건, 그러니까 재판 안에서도 어떤 것이 증거로 채택되는지 이것도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과정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거 있는데 사람들이 대법원 판결을 찾아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언론 판결이 왜 뭐 보성 살인 사건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막 사실 왜곡도 거기 안에 들어가 있고 자극적인 보도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 정치적 사견 그러니까 뭐 조중동 제가 뭐 딱히 뭐 썩
좋아하진 않지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한겨레, 경향 이쪽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어떤 정치적인 문제를 바라보면 있어서 특정 언론사가 정치적인 뭐 분석을 할 수 있죠. 그것도 언론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균형 있게 바라보면서 자기의 그 시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어느 정도 있지만 의지 있는 시민들 그 외에 사실관계 왜곡도 꽤 문제가 되는데 일단 사람들은 아이 그래도 사실관계 왜곡은 좀 덜하지 않나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여러분들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어느 정도 답이 나왔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몇 개의 매체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사실 다양하게 있어야 돼요. 제 생각은 그래요. 다양한 매체들이 있어야 돼요. 사실 보도라는 매체도 있을 거고 가십거리를 보도하는 매체도 있을 거고 그러면 우리들이 독자들 내지는 이 일반 시민들이 선택을 하면 돼요. 내가 정말 사실관계를 알고 싶고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지면을 보면 돼요. 근데 그 지면을 나는 균형된 감각으로 보고 싶다면 양쪽 걸 보면 되는 거고 두 개는 다. 아니야 난 이쪽에 신념이 있어 그럼 한쪽만 보면 돼. 그리고 가십거리를 보겠다면 그런 제목 찾아서 클릭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근데 마치 우리는 지금 모든 언론 아까 우리 순민이가 이제 뭐 사명감 그렇지 않아요 모든 언론사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언론사도 있고 정말 왜곡 보도하고 그걸 통해서 클릭수 올려서 수입 내려는 언론사도 있고 결국은 그거는 우리에 다 학습 효과가 있으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정리가 될 거라고 보고 결국 보면 우리 이 5사람 지금 토론하는 데에서도 지금 한 5, 6개밖에 안 났어요 매체 이름도 그렇다면 그 나머지 것들은 별거 아니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다 있어야 되는데 왜곡 보도를 심하게 하는 데는 결국은 그러면 우리 시장 여기서도 아까 지금 우리가 민주주의 얘기하고 지난 시간에 자유민주주의 시장 논리했죠. 시장 논리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놈은 엉터리 언론이야 하고 사람들이 선택을 안 해줘야 되는 건데 문제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에 낚인다는 거죠. 그럼 더 많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성숙돼서 고르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그게 그 학교의 일이고. 근데 언론의 기능이 여론을 형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부차적인 기능이 있는데 사실 어떤 특정 저희 여기 안에서 얘기했던 5개 내지 6개는 그래도 굉장한 메이저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쉽게 도태될 것인지 이미 시장 안에서 그 언론 시장이라는 곳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이 시장들이 과연 시장 논리에 의해서 도태될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이것이 계속 남아서 어떤 특정 여론들을 왜곡해서 형성을 했을 때 이것이 여론이 또 다시 민주주의 정말 직접적인 연관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왜곡이 민주주의 왜곡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돼요. 굉장히 좋은 이슈를 들고 나서 나도 나름대로 답은 있지만 한번 얘기를 듣고 나도 내 얘기를 할게요. 어떻게 생각해요? 예, 뭐 사실 소위 빅 플레이어들이 살아남아서 그들만의 파워를 계속 유지할 거 아니야. 예, 아마 아까 나왔던 뭐 한 5-6개의 메이저 신문사나 뉴스 보도사들은 아마 쉽게 망하거나 하긴 쉽지 않을 텐데 제가 가장 중요시하는 거는 왜곡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우리가 지금 안경 쓰고 있는 것도 벗는 거랑 왜곡된 걸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관찰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왜곡될 수밖에 없는데 뭐 어떤 사람이 똑같은 사건을 들어도 자기의 가치관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거고요. 그걸 글로 쓰는 거니까요. 근데 과연 거기서 일부러 왜곡할 의지를 가지고 왜곡을 했는가 아니면 자연스럽게 그냥 자신의 가치관에 의해서 글을 쓰다 보니까 약간 뭐 편파적이 됐다거나 할 수 있는가 그것은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일부러 왜곡하려고 뭐 사실관계를 틀은다거나 아니면 일부러 정말 편파적으로 막 의도적으로 글을 쓴다거나 하는 것만 없으면 어느 정도 이제 관심이 있고 정치나 경제에 관심이 최소한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 성향을 가진 매체의 글들을 보면서 뭐가 더 중립적인 사실이겠구나라는 걸 판단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 왜곡의 의도성만 없으면은 그 메이저 신문사들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의도성, 왜곡의 의도성이 아주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다. 근데 그거를 판단하기가 어렵잖아요. 우리가 뭐
거짓말 탐지기를 붙여놓고 기사를 쓰게 할 게 아니니까 저는 근데 사실 그런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근데 저는 자신의 관점을 갖고 기사를 쓰고 보도를 하는 거는 왜곡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를 왜곡이라고 보는 것 자체가 그거를 또다시 왜곡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 그런 질문 하셨던 것 같아요. 그 관점을 갖고 그러니까 한 언론사가 관점을 갖는 게 좀 편파적일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 누구였더라? 그러니까 저는 생각이 든 게 저는 아까 중립이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잖아요. 근데 저는 중립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환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그러니까 이미 사회 현실이 사회 지형이 구축되어 있는데 거기서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중립이 아니라 오히려 그거는 현재 상태를 강화해 주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든 언론이 본인의 어떤 가치관을 좀 밝히고 좀 그렇게 적극적으로 오히려 보도에 임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뉴욕타임즈나 이런 유명한 언론사들도 그 선거 기간 중에 우리는 이 후보를 지지합니다 라고 하고 아예 오히려 밝히고 기사를 쓰거든요. 근데 오히려 저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앞서 말한 조금 더 투명함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조금 더 오해가 좀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중립의 왜곡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언론은 일단 중립적이다라는 전제하에 이게 가치 중립적이기 때문에 꽤 사실과 관계가 있을 거고 이게 꽤 지나친 왜곡가 있겠느냐 혹은 뭐 지나친 의도성까지 있겠느냐 언론이기 때문에 사실 사람이 언론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그 왜곡의 문제에 있어서 근데 과연 우리는 보수 언론입니다. 우리는 진보 언론입니다. 이런 가치를 내걸고 쉽게 뛰어들 용감한 그 언론사가 있을 것이며 그 다음에 아까 자본 얘기하셨잖아요. 자본으로부터 자유롭게 이미 어느 정도 그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했던 5개는 이걸 거의 합치면 지분율이 거의 95%가 넘을걸요. 근데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광고랑 뭐 각종 뭐 기업 자체가 갖고 있는 이제 자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결탁도 될 수 있지만 근데 뭐 외국 언론들은 자본과 많이 떨어져 있느냐? 그거는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언론사가 굉장히 다양한 지지를 받고 있고 그것이 소수가 아니고 이미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그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양성이 유지가 되는 거지 우리나라는 저도 많은 그러니까 그 신문사들을 알고 있지만 여기서 굳이 언급 안 되는 것도 뭐 어떤 한 단면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저는 지금 이 세 분 말 들으면서 외국에 대한 의견을 많이 들은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친구들과 얘기할 때. 근데 들으면서 생각이 든 게 이 신문사들이 이미 우리 마음속에 조중동은 한결이 조금 이미 마음속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이 중립이라는 건 무엇이고 지금 민주주의랑 어떻게 연결을 시켜야 되는지 저는 중립은 그 2개 다 있고 가운데 있으면 돼요. 자, 우리가 지금 방금 아까 내가 답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의견을 들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뭐 조중동이다, 뭐 연합뉴스다, 한겨레다, 또 아까 어디 얘기했었죠? 뉴스타파다 몇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뭐 그리 오래 살지 않았지만 내가 지켜본 바로도 조중동 옛날 조중동과 지금 조중동은 달라요. 영향력이라는 게. 또 그 안에서도 순위가 엎치락뒤치락 해왔고 영향력이라는 것이.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 성은 양이 처음 얘기할 때 질문으로 돌아가면 그 메이저 플레이어들이 영원히 갈 거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회가 진화하듯이 언론 매체도 순위가 바뀌고 영향력이 바뀌고 자연스럽게 아까 말한 대로 우리 국민들이 읽으면서 선택을 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소통이 잘 되는데 또 왜곡을 하지 않고 그나마 그래도 자기 입장에서 그런 주장을 피는 그래서 내가 듣고 싶은 의견을 이 사람들이 썼다. 그래야 읽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단은 다양해야 되는데 거기서 엉터리 같은 사람들은 도태되고 제대로 자기 목소리를 내는 언론 매체들은 자기 색깔을 가지고 남아 있을 거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 순위, 소위 말하는 영향력은 바뀌어가고 있다. 영원한 건 없어요. 저는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항상 규제나 경제 규제나 기업 규제 같은 거 얘기하고 뭐 그래서 골목 상권 우리 흔히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되면 싹쓸이를 해서 그 안에 일반 자영업은 다 사라질 거다. 사실 그런 예는 없어요. 두 개만, 한두 업체만 나오면 항상 독점 반대할 때 보면 독점이 되면 그 다음에는 확 가격을 올릴 거다. 그러니까 더 안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런 예는 안 일어나요. 왜? 독점이 됐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시장의 기회가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른 시장을 보고 또 들어오고 그래서 또 그렇게 되기 때문에 혼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니에요. 이 사회는. 우리가 민주주의 처음에 지난번하고 오늘도 얘기했죠. 민주주의에서 가장 독재잖아요. 독점 이런 게 나타나면 우리는 그거를 반대하게끔 돼 있어요. 그게 우리가 반대를 하는 것뿐 아니라 시장 원리도 그렇게 가게 돼 있는 거라 저는 그 얘기는 이제 자본을 배제한 건 불가능하겠지만 이 다양성을 유지하는 건 되게 중요하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뭐 민주주의에서 특히 소통 얘기도 하고 관심을 갖고 얘기도 들어야 되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조금 이제 좀 정리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각자 생각하는. 그렇다면 우리 소통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으니까 그럼 내가 생각하는 소통 이 정도는 돼야 된다. 아니면 소통의 룰은 이래야 된다. 아니면 우리가 소통을 하려면 이런 원칙은 지켜야 된다. 뭐 그런 거 한번 생각해보고 얘기해보죠. 제가 생각하는 소통은 자신의 욕심이 끼어있지 않은 것. 너무 이기주의가 어쩔 수 없지만 인간의 본성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많은 철학자들이. 그렇지만 왜곡을 할 때도 자기 욕심이나 어떤 뭐 자본이나 이런 것들이 막 연관이 되어 있어서 그 아까 얘기하신 의도해서 왜곡하고 이런 룰은 배제하고 어쩔 수 없는 그냥 정말 또 아까 얘기한 게 드러나는데 뭐 자연스럽게 묻어나는 의도나 뭐 이런 것들까지는 저는 용인한 상태에서 욕심이 없는 정도까지 해서 사심 끼지 않은 네. 그냥 사실적인 보도인데 자기의 입장에서 하는 거는 괜찮은데 네. 사심이 껴갖고 어떤 한쪽으로 몰아가는 네. 그런 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언론이나 뭐 이런 소통의 과정은 남들과 하는 거잖아요.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더 큰 사안을 얘기하고자 하기 위해서 소통하는데 자신만을 위한 것을 갖고 그런 게 욕심이 개입돼 버리면 그 물 자체가 진흙탕이 될 것 같아요. 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친구나 누가 그 친구 어때? 그럴 때 사심 없이 그 친구 활발하고 좋아. 근데 사심이 들어가면 이상하던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딱 그런 비유도 정확하게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소통의 룰로 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누가? 저는 존중. 존중. 네. 그러니까 존중이 굉장히 형이상학적인 단어인 것 같지만 정말로 최소한이거든요. 아이한테도 너는 어떤 의견이 있을 수 있니? 라는 그 작은 존중 하나가 소통을 시작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사인과 사인 간의 소통뿐만 아니라 이게 언론이 국민에게 소통을 할 때 국민이 어느 정도 우리가 보도함에 있어서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거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심을 가지면 그게 뭐 사명감이든 어떤 거든 이렇게 존중을 하고 이제 권력 집단 역시도 이제 피권력 집단에게 니들이 권력은 없을지언정 우리가 너에게 최소한의 존중은 해주겠다.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것이 소통의 아주 중요한 룰이다. 휴머니즘. 근데 지금 우리 성훈이 양 얘기할 때 나는 그걸 들으면서 옛날에 존중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서 인격 존중 이런 건데 완전히 이건 우리 내용하고 관계없는데 이상한 에피소드가 생각나는데 아주 오래전이죠. 남산 터널 지나가면은 이제 3인 이상이면 면제되는 통행료 면제하는 게 처음 시행될 때 그때 제가 경험했던 건데 이제 그때 우리 애가 애기니까 애기 태우고 간 건데 당연히 저하고 집사람하고 애기니까 통과하죠. 3명이니까 저지를 당했어요. 돈 내라고. 2명이라고. 그래서 아니 애기 사람 아니냐 했더니
돈 내라고. 그래서 그때 싸웠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 옛날에는 아기는 인간으로 인격이 없었던 거예요. 존중을 안 해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말 못하는 그런 소수자의 의견도 존중을 해줘야 된다는 그게 언론의 기본 어떤 소통의 기본 룰이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저는 소통의 가장 핵심은 좀 진정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언론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아까 이거 질문하시기 전에 사실 좀 정리해놨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좀 쓰려고. 어떻게는 일단은 만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의견이 다른 사람 있으면 그리고 그 사람도 만날 의지가 있으면 일단 만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잘 들어야 돼요. 들은 다음에 들으면서 정말 영혼 없는 리액션이라도 제스처라도 일단은 공감이 전혀 안 되더라도 일단 공감을 해주고 그러면은 좀 그 사람의 마음에 거기 좀 녹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설득을 하려고 해도 그런 마음이 녹아야 되니까 녹은 다음에 자기 내 의견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 공감하지만 내 의견은 이렇다. 그렇게 하고 만약에 그 의견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피해를 보게 된다면 입장이 반영이 안 된다면 반영이 안 됐을 때 피해를 보게 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어떤 대책도 마련해주고 약간 이런 실질적인 것까지 보장이 되는 게 좀 소통의 룰이 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도 오늘 이 자리에서 가장 크게 얻어가는 수학인 것 같기도 해요. 오늘 좀 개인적으로 앞으로 잘 써먹겠습니다. 한국 여론방송의 프로그램 같잖아요. 앞으로 많이 보세요. 지금 저 만나야 된다. 진정성을 갖고 처음 그 진정성이 중요하고 그 시작은 만나야 된다. 그렇죠. 여러분들 경험 없으세요? 데이트 하다가 싸울 때 안 만나고 전화로 헤어져. 그럼 끝나는 거잖아요. 만나야죠. 진정성을 갖고. 네, 그런 게 역시 여기도 그러니까 우리 거창하게 얘기할 필요 없고 그냥 주변에서 보면 그 룰이 다 적용되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찬혁이는. 네, 저는 여태까지 말씀하셨던 걸 좀 제 생각과 정리해서 두 가지로 딱 요약을 했는데요. 개인 간의 소통에서는 일단 최종적으로 공감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소통의 매체가 되는 일반적인 언론에 대해서는 언론의 자유가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 근데 그 이유는 그 돈과 권력의 이익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언론에 대해서는 금권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언론사의 그 자유가 끊임없이 침해받을 것이다. 그래서 공감 능력 그리고 언론에 대해서는 금권 분리. 이 두 가지가 소통이 이루어지는 데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공감하는 거와 그 다음에 언론의 자유 그것이 소통 민주주의를 위한 소통의 기본 룰이다. 다 우리가 좋은 얘기들을 한 것 같고 또 생각해 보면 실천할 수 있는 일인데 왜 그렇게 실천들을 안 하는지 그런 욕심. 욕심. 사실 그래요. 자, 여러분 오늘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공감하십니까? 아니면 공감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잘 생각해 보시고 또 저희에게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디쯤 와 있는 걸까? 가던 길 뒤돌아본다. 저 멀리 두고 온 기억들이 나의 가슴에 말을 걸어온다. 그토록 아파하고도 마음이 서성이는 것 슬픔도 지나고 나면 봄빛 꽃망울 같은 추억이 되기